오늘도 걷는다. 간식 하나에다가 저기 물하고요. 저기 티슈하고 선블럭하고 이제 목캔디하고 필수품만. 예, 하나 사야겠다. 예,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걷다가 이제 탱크보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행히 있네요. 오늘 6시간 대구 시내를 다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12,154걸음이네요. 오늘 같이 고생한 기자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시민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배낭을 메고 전국 일주에 나섰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의 뚜벅이 유세는 선거 전날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필 전 총리 저 발언 싱크를 보내드렸는데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좀 여과 없이 나갔다는 지적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뚜벅이 유세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늦지 않았냐 그런 얘기 가장 안철수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거는 그러니까 정치 선거는 두 가지 작전이 있죠. 공중전과 지상전. 그러니까 공중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뭐 이 홍보라든지 혹은 뭐 언론을 통한 그런 어떤 이미지업이라면 지상전은 저렇게 아예 실질적으로 유권자들과 만나는 대면 접촉을 늘리는 그런 선거 방식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지율은 정체 상태인데 3위였던 홍준표 후보가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남은 기간은 며칠 안 되고 그렇다면 무엇인가로 어떤 모멘텀을 잡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지상전 완전히 뭐 걸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선거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장점은 있죠. 굉장히 돌발적이라는 것. 어떻게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도리어 화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단점은 미리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없는 장소를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이야기거리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실은 가능한데 아무튼 이 지상전으로 바꾸면서 도리어 더 많은 어떤 그런 화제를 낳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가출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집을 나와서 72시간 유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유세를 하는 도중에 가족 상봉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짠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김경석 우연히 만나고 깜짝 놀랐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반가운 얼굴 두 사람 있길래 알아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는 저게 가장 안철수 후보다운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유세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약간 부전스러운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저렇게 다니면서 시민과 1대1로 대면하고 직접 그 안에서 민생 관련된 얘기 고충도 듣고 그리고 아까 경북대 같은 데서는 바로 즉석 강연도 하고 저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면해서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안철수 후보 다움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건 안철수 후보가 그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더 굳히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고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너무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굉장히 안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저게 실질적으로 표심을 장악해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지금 뚜벅이 유세 또 외에도 승부수 또 하나를 또 던졌습니다. 바로 기업 공동정부를 던져면서 50대 젊은 유능한 지도자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유승민, 심상정, 박원순, 안희정,
원희룡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요. 좀 하려면 일찍 했어야죠. 뚜벅이 유세도 하려면 좀 일찍 했어야 되고요. 저 명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요.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선거전에서 이게 보면요. 이 추세가 홍준표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뭐 이렇게 2, 3위가 바뀌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하면서 뭐 뚜벅이 유세가 나오고 저 드림팀 명단이 나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 때는 관전자들이 볼 때는 이제 홍준표한테도 밀리게 생겼으니까 급해서 저러나 보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일관된 소신이고 신념이고 양대 거대 정당들은 이렇게 공중전 위주의 대규모 그 군중을 동원한 유세를 하지만 네. 우리는 무슨 신생정당이고 조직이 없고 뭐 하니까 나는 바로 그렇게 뚜벅이로 가서 현장 속에서 민심과 만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애초부터 일찍 주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훨씬 더 확산시켰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40석 정당이 한계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초기에 밝히면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골목마다 걸려있는 선거 현수막에도 개혁 공동정부라는 걸 박아서 좀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저녁마다 하는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는 40석 정도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 통합 정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뭐 반드시 해야만 되고 또 해야만이 우리 국가의 현안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캠프에 있는 정말 유능한 이제 골고루 이제 이 문제 해결에 최적인 사람들 인재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지금 정당인 거죠. 근데 사실 개혁 공동정부 얘기를 하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인데 지금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니 뭐 거의 이제 뭐 약발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뭐 애초에 이제 빅텐트론에서부터 뭐 패권 배제한 뭐 이렇게 패권 비패권 세력 연합이라든지 수많은 그 워딩을 가지고 선거 초기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대선의 민심이 결국은 그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 촛불 민심인데 그 촛불 민심에서는 그런 게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민심 자체에서. 네. 결국 민심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데 정권 교체가 아닌 어떤 그런 형태의 것에서는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치 공학적으로도 이미 무너져 내리고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분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걸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방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기도 하고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하거든요. 타이밍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해봐야 상대들이 어떤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가능성도 없는 일에 그게 호응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인데 다른 유력한 후보들이 그게 동의하고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도 동의하기 어렵고 또 시체말로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다. 거기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거의 있을 수도 없고 그때 막 이제 뭐 개혁정부 뭐 공동정부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맨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는요 하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홍준표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또 후보는 당장 그분은 아닌데요. 그분은 제가 사퇴해야 되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당장 두 분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자체도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던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 듭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점점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철수 후보 뒤늦게 승부수 던졌는데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한지 조금씩 말이 좀 거칠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60%의 국민은 당선되는 첫날부터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 광장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게 아무리 정치라지만 아니 지금 교육 안 바꾸면 아이들 미래가 없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 진짜 그거는 정신 상태를 고쳐야 돼 진짜. 네, 평소 좀 이렇게 좀 온화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좀 격정적으로 좀 단어를 많이 쓰고 얘기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60% 나머지 국론이 분열되고 결국은 갈등만 남을 것이다. 그걸 하나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본인의 공약,
학제 개편 같은 교육 공약에 대해서 돈 문제라고 정치 공세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본인의 이미지가 사실 좀 부드럽잖아요. 거칠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좀 적다. 이런 비판을 많이 직면을 해요. 그러면 단호하게 자신이 이야기를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어울린다. 부적절하다. 표현이,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어떤 그런 호소력 있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요. 어떤 수위까지 자신이 상대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이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60%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또다시 촛불이든 태극기든 뛰쳐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지금 표명을 하는 거죠.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만큼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통합정부라든지 통합의 이런 어떤 이미지를 사실 좀 적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후보들은 좀 더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가 자신의 어떤 그런 정당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주류와 비주류 이런 어떤 통합의 이미지지 그 통합이 확산돼서 그야말로 다른 어떤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반대자들까지도 끌어안는 포용력 있는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적하는 게 일단 40% 득표를 가지고도 이게 통합이 안 되는데 과연 그 밑으로 지금 지지를 받는다면 안철수 후보는 통합이 가능하냐 뭐 그런 지적이 나와요. 그런데 안 후보의 주장은 간성적인 1번과 2번이 아니라 새로운 제3의 길을 선택을 하자라는 그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국민들이 와닿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되든지 이거는 여소야되고요. 그래서 타 당과의 연대와 협치, 더 나아가서 연정 이런 것들은 필수가 된다라는 거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여간 누가 어느 분이 당선이 됐는데 그런 식의 그 연대와 협치와 연정 없이 말이야 단독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국회하고 매번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국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하고 대통령 직속 무슨 각종 위원회 또 막 만들어갖고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는 법이 통과되는 법이 없죠. 뭐 되죠. 허구한 날 이제 국민들 염증 느끼는 그것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비전과 구체적인 솔루션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득표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